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무리 뭐든 3-4번은 해봐야 안다지만 결혼을 3번이나 하신 저희 시아버지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3번의 결혼을 하신 제 시아버지의 한참 잘못된 3번째 시어머니에 관한 서사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시아버지께서 화려한 결혼 전적이 있으시다는 건 결혼하고 조금 지나서 남편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을 뵙게 된 자리에서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자리하지 못하신다고 하는데 남편의 안색이 딱히 슬프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가 아프다는데 굳이 상견례를 서두를 건 뭐며 그런 아픈 시어머니 말씀을 하시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시는 시아버지까지 의아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병석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더 이상한 건 그런 시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척분들이 수군대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남편과 남편의 형제들 모두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아버지의 첫 번째 결혼에서 다 나온 자식들이라면서 말이죠. 이번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로부터는 슬아의 자식이 없다고 말입니다. 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조심스레 남편에게 물으니 그제야 이야기해주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은 시아버지의 두 번째, 제가 상대이고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시라고 말이죠.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의 요양보호사셨어요. 첫 번째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크게 충격을 받으신 시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지셨죠.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거동이 힘드시고 몸도 가누기 어려우셔서 남편이 요양보호사를 붙여드리셨대요. 시아버지는 상심이 크셨던지라 마음을 많이 의지하시면서 제가 하시게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아버님께서 꽤 연로하셨던지라 가족 계획은 따로 없으셨고 두 번째 시어머니께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두 분이서 남은 생 적적하지 않게만 사시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집안 사람들 모두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답니다. 가족들은 두 번째 시어머니가 마지막 어머니일 줄 알았겠죠. 게다가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건 돌아가신 시어머니 이야기도 아니었고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었고 전혀 슬퍼하지 않으시는 시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동행한 시아버지의 세 번째 아내, 세 번째 시어머니의 등장이 더 놀라웠으니까요. 돌아가신 전 현 와이프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다니 여기가 진정 한국인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시어머니의 모습은 상당히 기괴했어요. 장례식 복장을 모르시는 건지 알면서 일부러 그러고 오신 건지 너무나 화려한 레이스의 복장에 시아버지 덩치의 2배는 돼 보이는 체격에다가 경박스러워 보이는 그 화장에 말끝마다 콧소리를 내는 거슬리는 말투까지 저만 그래 보이는 건 아니었는지 남편과 다른 형제들은 애써 그분을 시야 밖으로 외면하더라고요. 쳐다도 안 보고 말을 붙여도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상종하기도 싫다는 듯이 말이죠. 첫 번째 시어머니, 남편의 친어머니이신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도 지병으로 오래 살지 못하셨다고 해요. 남편이 11살쯤인가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두 번째 시어머니께서는 건강하셨는데 근 몇 년 새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다가 돌아가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두 분 모두 시아버님의 외도로 인한 화병이 아니셨을까 싶었습니다. 남편 말을 빌어보면 시아버지께서 원래 여자가 많았고 그로 인한 사고도 많았었다고 말이죠. 집안이 조용할 새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모르는 여자가 찾아와서는 협박을 한 적도 있었고 돈을 요구한 적도 있었고
외도했던 상대가 그 당시 어린 제 남편을 몰래 데려가서는 인질로 삼고 칼부림을 한 적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나쁜 버릇은 못 고치는 건지, 그렇게 혼이 났어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건지, 그 장례식에서의 광경만으로 시아버님의 수많은 전적이 충분히 납득이 되었어요. 그 이상한 여자, 아니 세 번째 시어머니께서는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하셨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도 그랬었는데, 장례식이지 잔치가 아닌데 어떻게 남편의 전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나 많이 먹을 수 있는 건지 쩝쩝소리까지 다 내어가면서 육개장을 몇 그릇씩 해치우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새 시어머니가 아닌 돼지라도 한 마리 데려온 줄 알았다니까요. 장례식 음식들을 다 먹어치울 기세로 입에 넣는데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할 정도로 말이죠. 덩치값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음식들을 일일이 갖다 바치느라고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배가 많이 불러 계시는데도 계속 드시길래 남편에게 슬쩍 꼭 임산부 같다고 흘려 말했어요. 그랬더니 귀도 밝으신 세 번째 시어머니 왈, 아우, 우리 며느님이 눈썰미가 아주 좋으시구나. 맞아요. 나 임신했어요. 내 뱃속에 며느님 시아버지 아들이 있다고요. 그 말에 주변이 싸해지고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이 시아버지에게로 쏠렸죠. 전 시어머니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새로운 시어머니의 새로운 가족, 아니 남편의 동생 소식이라니 충격적이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시아버님은 그 충격 고백에 본인이 아직 정정하심을 과시하시며 가족들에게 거뜬하다는 듯이 팔을 걷어 알통을 보여주시고 어깨를 넓게 펼치시며 쾌남처럼 웃어대시는데 궁금하지도 않은 아이가 생기게 된 온 과정을 샅샅이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을 비롯한 형제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죠. 배가 많이 부른 시어머니께서는 부끄럼 없이 더욱더 많이 드셨어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더 먹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굳이 장례식장에선 말이에요. 바로 전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건 애석하지만 결혼하고 시아버지 한 분만 잘 부양하면 되겠다는 저의 소박한 꿈을 냅다 집어치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 처음 보는 시어머니와 뱃속의 남편 형제까지 저의 시댁살이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시어머니의 아이 가진 유세는 그 누구보다 대단했습니다. 거의 절 하녀 부리듯이 부리셨어요. 옆에 버젓이 애아빠인 시아버님이 계신데 새벽에 뭐가 먹고 싶거나 속이 안 좋으시면 굳이 댁에 전화를 해서는 잠을 깨우셨습니다. 아가야, 나 너무 속이 안 좋은데 딸기 한 잔 갈아 마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옆에서 남편은 그 여자 그렇게 챙겨줄 필요 없다며 전화를 끊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매몰차게 되나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해드렸습니다. 그깟 딸기 갈아드렸죠. 아이 태어날 때까지만 참자. 그리고 이런 게 다 시아버지께 잘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잘하면 남편에게 떨어지는 것도 많을 거다 하면서 말이죠. 시아버지께서 어찌됐던 안타깝게 시어머니 두 분을 보내시게 되셨지만 그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많이 얻으셨고 그게 아니어도 집안에 시아버지 재산이 꽤 있었어요. 남편이 대략적으로 알려준 것만 해도 꽤 어마어마했죠. 그래서인지 시아버지께서 난잡스럽게 사셔도 형제들이 커서는 별 말을 못 꺼냈어요. 혹시라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덜 물려받거나 못 받을까봐 말이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제가 지금 기회에 잘하면 남편에게 얼마나 좋겠냔 말이죠. 속보여도 할 수 없다 하고 꼴가자는 시어머니 수발이고 뭐고 안 가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애 가진 유세는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께서 더 심하셨어요. 시아버님이 바쁘시고 집에 잘 안 계시니 제가 무슨 애아빠처럼 시어머니와 병원도 다니고 거의 붙어 있었는데 그러는 저에게
시아버지께서는 고맙다는 한마디 못할 망정 이거저거 더 시키시는 겁니다. 부탁도 아닌 지시였어요. 아가, 우리 꼬맹이 엄마 요새 무릎이 안 좋은지 밤새 앓더라. 오늘은 한의원 가서 침이라도 좀 맞게 하고 멜론이 먹고 싶다 하던데 오는 길에 하나 사오너라. 아참, 애기용품 같은 건 나보다 신세대인 며느리가 더 잘할 테니 미리 좀 사두고. 아직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도 없는데 벌써부터 예행 연습인 거다 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늦바람이 더 무서운지 점점 저에게 바라는 것도 많아지시고 나중엔 당연한 것처럼 구시는데 저도 슬슬 이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없던 친구와 약속을 잡고는 시아버지께 부탁하신 걸 일부러 건너뛰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갑자기 저녁 식사 시간에 시어머니께서 마구 헛구역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챙겨드리니 시아버지 들으라는 듯이 제게 요즘 밥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멜론 좀 먹을까 했는데 우리 아가가 친구 만나느라 바빠서 빼먹었다고. 그거 한 입만 딱 먹었으면 좋았겠구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이 인상을 팍 쓰고는 고개를 짧게 흔들더라고요. 그냥 무시하라는 듯이 말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너네 지금 이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어머니 대접 안 하고 무시하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네 형제를 가진 사람이고 아가 너에게는 시어머니인 건 변함이 없는데 이 예의를 지켜야지. 큰 소리를 치시더니 밥을 먹다 마시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남편도 물만 마시고 수저를 내려놓더라고요. 저에겐 여전히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멜론을 못 먹어 한이 맺히신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께서 들어가시니 그제야 밥을 막 드시는데 누가 보면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잘도 드시더군요. 그러면서 얄밉게 제게 말하시는데 그러게 내가 먹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사오는 게 귀찮아서 그러면 어째? 너희 시아버지 속상하셨잖니. 우리 아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태교에 안 좋아. 아가 내일이라도 꼭 사와. 옆에 둔 밥주걱으로 진짜 한 대 치고 싶더군요. 남편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곤 저를 따로 불러서는 얘기했어요. 왜 굽신대냐고요.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굳이 공경할 필요 없다고 말이죠. 이번에는 큰맘 먹고 형제들과 함께 반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애를 가졌든 말든 이전 돌아가신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가 왔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한다면서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버젓이 계신데도 형제들이 작정을 했는지 시아버지께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저런 분을 데려오셔서는 앞으로 네 어머니다 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장례식장에서는 경황도 없었고 돌아가신 분을 위한 자리이니 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도 절차라는 게 있는 거고 확인할 건 해야죠. 저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며 저 복중태아는 어떻게 생긴 건고 설명하시죠. 그래도 아주버님께서 무턱대고 반대하며 비난하시기보다는 사실과 정황 설명을 먼저 요청하셨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찬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세히는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요. 왜? 내 나이에 만났다니까 흉하고 이상하냐?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냥 내가 자주 가던 식당에서 일하던 요리하던 사람이고 처가 아프니 누구 하나 내 밥 차려주는 이가 있어야 말이지. 너희는 신경이나 썼느냐? 그때 저희가 내 몇 끼 챙겨주고 뒷바라지 다 해줬다. 그리고 내가 아직 창창한지 애는 금방 생긴 거고 난 더 할 말 없다. 이상! 그러니 결국은 시어머니께서 아파서 몸져 누워 계실 때 만나신 거였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와도 모자랄 불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어머니가 평소에 하고 다니시는 모습이나 말투, 행동들을 보면 누가 봐도
식당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리해다는 사람이 손톱을 길게 빼서 빨갛게 칠하고 진한 화장에다가 밤일하는 여자처럼 꾸미고 입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런 소소한 의문으로 반기를 들고 싶었지만 그저 패션만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까지 합세해서 계속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계신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갔고 시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이 뒤이어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침대 아래에 엎드려서 배를 안고 계셨어요.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고함을 빽빽 지르셨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고 기다리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아기가 말씀들 하시는 걸 들었나 보네요. 자긴 내쫓으려는 건 줄 알고. 아이고 서러워서 이래 아이 낳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이고 서러워라. 항의하던 형제들 들으라는 듯이 대놓고 그들 때문에 아픈 거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당장 다신 오지 말라고 다들 꺼지라고 소리를 치셨고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자며 아주버님들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곤 구급대원이 오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이제야 좀 안정이 되었다면서 병원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대원분들을 돌려보내셨어요. 그때 바로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이 집에 들어오신 분이시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매우 수상했어요. 원래 저를 꼭 하녀처럼 달고 다니시는데 배가 더 불러오시면서 저랑 거리를 두셨습니다. 뭐가 좀 드시고 싶으시다고 나가시겠다길래 위험해서 제가 같이 가드리겠다고 하니 혼자 갔다 오고 싶으시다면서 운동 겸 갔다 오겠다고 나가시곤 했어요. 저와 같이 안 가도 되고 편하고 좋으니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은 제 친정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시어머니 유학파시냐면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길래 되물었더니 친정 엄마 개모임 때문에 차이나타운 쪽 중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시어머니를 봤다는 거예요. 워낙 배가 불러있고 인상착의가 눈에 많이 띄니 바로 보였는데 반대로 시어머니는 제 친정 어머니를 잘 못 알아본 것 같았대요. 아무래도 저희 친정 엄마는 장례식 때 먼발치서 보았고 그땐 경황이 없어서 따로 인사는 못 드렸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어느 군복을 입은 흑인 군인과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무척이나 다정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친인척이라도 있냐고 물으신 거였어요. 저야말로 의아해서 잘은 모르는데 오시면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밤이 많이 늦어서야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시기 직전에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여쭈어 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정에서 어머님 식당에 계시는 거 봤다고 해서요. 중국 음식 드시고 싶으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왜 이리 멀리 가셨어요? 근데 같이 계셨던 군인은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친정 엄마가 잘못 보신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희 엄마 연세에 비해서 눈 좋으시거든요. 몽골에서 활 써도 되실 분이신데 왜 거짓말을 하시지 싶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께 다시 한번 확인까지 했는데 무조건 맞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못 알아보니? 네 시엄마 꼴이 워낙 튀어서 다른 개원이 저기 이상한 여자 있다고 보라고 해서 보다가 바로 알아봤어. 어디 흔한 차림새여야 말이지. 자기 아니래? 좀 이상하다 네 시엄마. 전 확인 사살까지 한 후에 바로 며칠 뒤 또 설명 없는 외출을 하시길래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주 멀리 가시는데 또 인천이었어요. 이상한 골목으로 들어가시는데 약간 그런 데였어요. 옐로우 하우스라고 쉽게 말하면 홍등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왜 가시지 했어요. 그런데 택시에서 내린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흑인 군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군인을 보자마자 안고는 입을 맞추었어요.
외국식 인사라 거기까지는 거슬리지 않았어요. 한참 반가움을 표시하더니 가방에서 시계랑 은행, 돈봉투를 꺼내서는 그 군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시계는 시아버지께서 아끼시는 것 중 하나였어요. 남편도 탐냈었는데 워낙 고가라서 양보 안 해주셨던 거라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군인에게 그것들을 건네고는 시어머니께서는 세워둔 택시를 바로 타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 보여서 몰래 사진을 좀 찍어 두었어요.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나 시간은 생각보다 빨랐고 아이가 나올 날짜도 가까워졌습니다. 출산이 임박해 오니 시아버지께서 특히나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이제 아이도 태어나니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 살아야 할 것 같으시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너무 유난을 떠셨던 건지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다가 무리하셔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디스크가 파열돼서 수술까지 해야만 했죠. 그러시더니 겁이 좀 나신 건지 갑자기 변호사를 부르시고는 유서를 변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유서 내용은 재산이 아주버님들과 남편에게 고루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새로 아들이 태어나니 태어날 아들 지분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본처 자식들이 다들 장성하게 커 있는데 말이죠. 다들 반발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고 옆에서 시어머니는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래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애가 나와서 가진 것도 없으면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하대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아기 너무 안쓰러울 것 같아. 시어머니의 콧소리 가득한 설득으로 시아버지께서는 곧장 유산의 지분 60%를 아직 안 태어난 아이에게 몰았고 나머지 찌끄레기 나눠주기 식으로 남은 형제들의 지분을 대충 정리했습니다. 점점 집안이 엉망이 되는 듯한 느낌이라서 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다 까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너무 수상하다고 말이죠. 이전에 제가 목격한 내용과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일순간 바라보았고 시아버지께서도 그 아끼는 시계가 넘어가는 걸 보셨으니 경위를 묻는 듯한 눈빛을 시어머니께 보내셨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당황한 시어머니께서 말을 막 더듬으시더니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놓으셨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여보, 이게 뭐냐면 내가 좀 신세를 진 사람인데 갚아야 할 게 남아서 급하게 빌려 썼어요. 이거 시계는...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 다리로 양수가 터져 흘렀습니다. 그리곤 돌고래 소리처럼 비명을 지르셨어요. 출산일 일주일을 앞둔 때였습니다. 워낙 노산이라 조심해야 하긴 했는데 너무 힘을 주셨는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변명을 더 이어가지 못하신 채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셨죠. 아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분가하자. 애 태어날 때까지만 딱 참으려고 했어. 애 나오면 무조건 나만 개고생이야. 뻔해. 나 남의 자식 봐줄 생각 없어. 제발. 그래, 나도 지친다. 이 꼴 저 꼴 다 보지 말고 우리 나가서 살자. 그러자. 여태껏 고생했어 당신. 누가 들으면 제가 애 낳은 것처럼 남편이 제 그동안의 노고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의 서름이 좀 달래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아들, 남편의 동생이 나왔습니다. 제가 출산 경험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가들은 다 그렇게 생긴 건지 봐도 시어머니의 아기는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시커멓고 어린 아기가 왜 그렇게 코가 큰지 꼭 오랑우탄 새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본 간호사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반응만 조금 달랐어요.
제 남편 태어났을 때도 저렇게 까맸었다는 거예요. 워낙 흑설탕처럼 까매서 다른 자식 낳아온 줄 알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런 건가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 몸도 회복이 되어갈 때쯤 아기는 점점 더 이상했습니다. 전 쌓은 것이 그때 본 그 흑인 군인이 계속 생각났어요. 누가 봐도 그 군인이랑 붕어빵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뻐 죽는 시아버지와 별 관심이 없는 가족들을 보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난 분가해서 나갈 거고 남편이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우리끼리나 잘 살자고 했는데 굳이 나서서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걸까 하곤 말이죠. 그래서 의심 따윈 잠시 접어두고 그저 남편과 제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분가 생각에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리 분가를 한다고 해도 시아버지께서 아이 새로 태어났으니 저보고 좀 도와주라고 성하셔서 분가 준비와 함께 시어머니 육아 준비도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아이 물건이면 먹을 것이며 준비할 게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 그 남산만 했던 배가 아이 낳으면 다 빠질 줄 알았는데 그냥 원래 자기 배였던 건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 1도 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고 시아버지께서 또 유난이셔서 운동도 끊고 몇 번 데려다 드렸죠. 분가까지 1달 정도 남았고 그래 그때까지 참자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 운동을 여느 때와 같이 데려다 드리는데 운동센터에서 에어로빅 복장을 입은 어떤 여자가 저와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바로 시어머니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 춘아 언니 이게 웬일이야. 살아있었네. 병 걸려서 죽었을 거라고 들었는데 얼굴 좋네. 돈 많은 남자 잡았어?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경박스러움이 가득한 질문이었고 시어머니는 짧은 순간 얼굴이 벌개지시더니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자고 절 끌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지나가는 저희 뒤로 그 에어로빅복의 여자가 소리를 쳤어요. 어머 언니, 모른 척한다고 가려질 거 아니잖아. 애들 벼르고 있어. 내가 조만간 제임스랑 찾아갈게. 시어머니께서 운동센터에 들어가셔서 운동을 하시는 동안 저는 그 여자분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전부터 이상했던 그 느낌들을 그 여자라면 다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워낙 알록달록한 운동복을 입고 있어서 찾아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발견했습니다. 정중히 시어머니 며느리라고 인사를 드리고는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까와는 다르게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넘겨 짚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봤던 흑인 군인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이야기할 상대가 생겼다는 듯이 기뻐하면서 모터를 단 듯 술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여자 입에서 나온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해주신 음식점 종업원이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걸 시아버지께서도 속으신 건지 다 알고 만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원래 직업 여성이었어요. 단 한 번도 식당에서 요리하는 일을 하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어쩐지 요리하셨다는 분이 계란 프라이 하나를 못해서 저를 시키시길래 그때는 일부러 부려먹으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못하는 거였어요. 원래 시어머니의 주 활동 영역은 미군 부대 쪽이었고 중간에 성병에 걸려서 크게 아팠었다고 했습니다. 아예 여자로서 모든 기능을 잃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 최근 출산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사실에 그 여자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 에어로빅복의 여자는 시어머니와 과거에 미군 기지촌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라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병에 걸리면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동료들의 돈을 모두 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동료들이 시어머니를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제게 집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하고 알려드렸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얼마나 더 닥칠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에어로빅복의 여자와 헤어지고선 아무 일 없었던 척 운동이 끝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가를 하게 되었고 이러나 저러나 다 끝이다 생각하고 자유를 외쳤어요. 그런데 말만 분가지 시아버지의 전화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말끝마다 아가 부르시면서 시어머니 도와드리라고 시키시는데 전화 노이로제가 다 걸릴 것 같더라고요. 분가를 할 게 아니라 시어머니 존재 자체가 문제였어요. 분가하고 얼마 지나서 시댁에 찾아뵈니 아기가 좀 자랐는데 진짜 누가 봐도 시아버지 자식이 아니었어요. 의심이 확신이 되더라고요.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사설업체에 돈 좀 써서 위례하면 친자 확인 쉽게 할 수 있다길래 간 김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왔습니다. 아기 이쁘다며 안아주는 척하면 머리도 뽑고 면봉으로 입안을 한번 훑어서 담았습니다. 필요한 샘플을 모두 채취했어요. 그리고 가져온 것들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한번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태어난 아이에게 관심도 없고 시아버지 아들이던 아니던 이제 와서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시아버지께 질려서 연을 끊을 수 있다면 끊고 싶다고 말이죠. 저도 그러고는 싶었지만 그렇게 한 번에 연을 끊기에는 시아버지 재산이 많았어요. 제가 엄청 속물 같기는 하지만 제 이제까지의 노고를 생각하면 쉬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이라고 쳐도 생각할수록 시어머니 행실이 얄미웠고 괘씸했고 말이죠. 신기하게도 저희 집안 같은 복잡한 사람들이 많은 건지 얼마나 유전자 검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 돈만 주니 일주일도 안 돼서 금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뚝딱이었어요. 결과는 역시나 당연히 시아버지 아들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한국인이 아닌 기타 외국인, 혼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주권을 쥐고 있는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늘 부리듯 제게 연락을 해서는 몸이 어디가 안 좋으니 같이 병원에 가자, 오면서 뭘 사다 달라 아주 유세를 떨었습니다. 전 평소와 다르게 아주 반갑게 네 하고는 시댁으로 향했죠. 그리곤 저 혼자 가지는 않았습니다. 모두를 총동원했어요. 온 가족들과 시아버지, 그리고 변호사님까지 말입니다. 다시 유서 작성해야 할 거니까요. 남편은 몇 번씩 이유를 물었지만 오면 알 수 있다고만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너무 심장이 떨려서 가면서 친정 엄마께 연락드리고 설명드렸더니 친정 엄마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연하지. 넌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야. 우리 딸 너무 위로운데? 가서 다 조지고 와. 그나마 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니다. 맞는 일을 하는 거다 하고 제 자신을 다스리다 보니 벌써 시댁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들어가니 제 빈손을 보고는 시어머니께서 빈정대는 투로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내가 오는 길에 한우 좀 사오랬는데 넌 그걸 그새 잊은 거니? 젊은 애가 그렇게 깜빡깜빡해서 어째? 너희 시아버지 아시면 서운해하신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시한다고. 에이, 그럴 리가요. 제가 시어머님을 왜 무시해요? 미군 기지에서 1등 하신 분인데 무시하면 안 되죠. 제일 인기 많으셨다면서요. 미군들이랑 남자들한테요. 대단하세요. 제 말을 듣고는 더는 말을 잇지 않으시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곤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근거 없는 말을 하냐면서 말이죠. 친정 엄마께도 단 한 번도 안 맞고 자랐는데 대댐 때리시길래 저도 똑같이 뺨을 때리고는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시아버님이 먼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달려오셔서는 뜯어 말리시며 화를 내시는데 그때 남편도 바로 왔어요. 전 시어머니 머리채를 놓지 않은 채 남편과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고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다른 손에 쥐고 있던 친자 확인서와 여태껏 제가 모아놓은 것들을 시아버지 눈앞에 바로 내밀었어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건진 모르겠어요. 어쩌면 모든 걸 다 알고 그러신 건지도요. 하지만 뭐가 어떻게 됐건 이 사람은 저한테 이제 시어머니 아니시고 남편의 어머니는 더더욱 될 수 없어요. 제가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이상이요. 여보, 저 애 당신 동생 아니야. 흑인 자식이야. 아버님이랑 아무 관계도 없어. 그리고 이 여자 몸 팔던 여자래. 제가 랩을 하듯 속사포처럼 쏟아내니 시아버지와 남편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 못했고 뒤이어 다른 형제들도 들이닥쳤습니다. 그때까지 전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들어와선 형제들이 말리려는데 방금 남편에게 했던 말을 다시 녹음기처럼 그대로 전했고 말리던 형제들이 그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에어로빅복의 여자, 시어머니 과거의 직장 동료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이 금발의 남자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시어머니 머리채를 놓고는 재빨리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분이 제임스라는 남편분과 오셔서는 시어머니의 엉망이 된 모습을 한번 보고는 언니, 그러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나는 거야. 나랑 같이 애들한테나 가자. 내가 밖에 애들 모아놨어. 갚을 돈이 없으면 빌기라도 해야지. 어서?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시어머니는 직장 동료였던 분의 손에 이끌려 터덜터덜 나가셨고 3일 후에나 경찰서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출생신고할 때 같이 하시려고 혼인신고를 미뤄두셔서 관계 정리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새카만 그 아이를 허망하게 앉아 계시던 그분께 안겨드렸고 남편은 그 자리에 오지도 않으시는 시아버지 대신에 모든 일을 처리하고는 여태껏 빼돌린 돈이나 금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이전 직장 동료들의 고소만으로도 복잡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이셨던 그분의 황금기는 1년 3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시아버지께서 단단히 나쁜 버릇을 고치셨어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시고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여자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절 며느리, 아가라는 단어로 부르지 않으세요. 아이고, 우리 잔다르크 오셨나? 이런 식으로 놀리듯이 부르십니다. 시아버지 본인이 민망하기도 하신지 문제들을 밝히고 해결한 제게 고마우셨는지 장난을 치세요. 다행히 시아버지의 유서는 정리가 되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분가를 했던 저와 남편은 다시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의 빈 마음은 반쪽이 아닌 가족으로 채워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거든요. 짧은 순간 위기이기는 했지만 잠시 스쳐 지나갔던 시아버지의 세 번째 시어머니일 뻔했던 그분 덕에 그래도 가족들이 더 돈독해지고 바깥에서 사랑을 갈구했던 시아버님의 방황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다신 뵙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디학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